네, 지금 안동은 인문 정신문화와 인문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세계 인문학 포럼, 세계 인문 도시 네트워크 총회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인문적 가치를 실천하는 도시 대표단들이 안동에 모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회복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사흘간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분열과 불균형의 시대 속에서 인문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균형과 연대의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된 이 자담회는 그러한 포럼의 의미를 미리 짚어보며 왜 지금 인문가치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함께 설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매일신문과 매일신문TV가 마련하는 좌담회에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주관하고 계신 한국정신문화재단 이희범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동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문도시로 이끌고 계신 권기창 안동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번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서 오셨습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역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셨는데요. 김용 총재님의 멘토로 알려지신 전헌 전 성균관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는 좌담회 진행을 맡은 매일신문TV 시사 프로그램 뉴스 캐비넷 진행자 이동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용 총재님의 기조 강연에 앞서 분열의 시대, 인문가치로 길을 찾다라는 주제 속에 담긴 인문적 통찰과 메시지를 미리 나누어 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희범 이사장님께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어떤 취지로 열리고 또 오늘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12회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이제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이 인문가치 포럼은 지금 그 물질 문명 속에서, 풍요한 물질 문명 속에서 상대적으로 팽배해가는 우리 인문의 가치, 도덕성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개최가 됐고요. 올해가 지금 12회째가 됩니다. 안동은 1996년에 이미 2006년에 이미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지정이 돼가지고 선포를 했고 특허청에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일환으로 인문가치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6.25 폐허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그때 당시에 UN 회원국이 125개국이었는데 우리가 소득으로 따지면 101위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정말 보릿고개를 겪고 지내왔습니다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한 사회가 됐고 정말로 양극화 문제가 아직 있지만은 그러나 소득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아주 선진국 수준에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행복 지수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양말의 시대로였고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예의, 도덕, 이런 거 인문가치 이런 것은 지금 황폐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서 적어도 안동 유교의 고장이자 퇴계의 고장이자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 이런 그 인문가치 회복을 해보고자 그런 기치를 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인문가치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렇지만 예의, 도덕 등 인문가치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신문화의 수도 이곳 안동에서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이희범 이사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권기창 시장님께서 안동이 왜 세계 인문도시들의 교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지 또 이번 행사들이 도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동은 인본정신의 본향입니다. 이익은 성우사설에서 조선 반도의 정심은 영남이고 그 정심의 최중앙은 또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태계 이양 선생님은 평생을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면서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 안동은 20년 전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선포했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의 기본 정신은 뭐냐?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 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가치를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인문가치 도시 네트워크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2개국의 54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 운동을 통해서 안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가치를 전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로 만들어야만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의 세상, 인문 가치가 그 도시의 기본이 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은 인문 가치의 중심축을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문 가치의 본향은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동 니산입니다. 인문 가치의 완성은 태계의 고향인 한국 안동 도산입니다. 그래서 인문 가치의 중심축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산동에서 안동으로, 니산에서 도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의 결실은 우리 안동뿐만 아니라 작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크게는 세계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가치로 자리매김시킬 때 우리 안동은 그 의미를 보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비 정신과 인문 가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 총재님께서는요, 다양한 국제기관을 이끌며 늘 인간과 사회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총재님의 이런 인문적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린 시절과 삶의 경험이 지금의 가치관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Thank you. It's a great honor to be back in Andong because in the 1980s, when I was a student at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we came to 하회마을 as part of our senior trip, and so seeing it in 1980s and seeing it today is such a big difference. It's a great honor to be back. I think my greatest influence, one of them is my uncle, my 외삼촌, Mr. Chan Han. He is a theologian and philosopher, and so is my mother. My mother was a student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was some of the most famous theologians of her time, and literally at the kitchen table, certainly on holidays when my uncle would come visit us, we talked, and I started participating in those conversations when I was fairly young. We talked about the most fundamental issues in society. We talked about what was happening around us in the 1960s.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going on, and I remember when I was very young watching Martin Luther King speaking, and with my uncle and my mother and some others, we had these very profound conversations. My mother then went on to do her PhD at the University of Iowa, and she studied Jushi. And Jushi, of course, was a predecessor for Taige, and so she also studied Taige. So the ideas that she and my uncle always talked about, and that sometimes I participated in, were very fundamental questions. What's the nature of human beings? What'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I then was lucky enough to get into a program where I studied both medicine and anthropology. And during the course of that program, I met a remarkable person named Paul Farmer. We were both doing our medical degree and also our PhD in anthropology, and we were doing it at Harvard. And so we asked each other a very simple question. Given the ridiculously elaborate nature of our educations, what is the nature of our responsibility to the world?
And we decided, and this was in 1988, we decided that we were going to, as Pope Leo in Rome has recently talked about, we decided that we were going to make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meaning, you know, we embraced everyone and we took care of patients from every walk of life, but our preference, our focus was going to be on the poorest people. And so I still am working on projects to try to bring healthcare to very poor people, but the roots of my decision to go into that realm was actually influenced by Teget, influenced by Christian theology, and forced me to ask very fundamental questions. How can we, as physicians, live in a world where there's such inequality in healthcare and just turn our backs on it? So we decided to move in, to embrace it, and we've been doing it now for almost 40 years. 이제 본격적으로 김용 총재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이번 포럼에서 분열의 시대, 인문 가치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먼저 분열의 시대라는 표현에 담긴 문제 의식부터 듣고 싶습니다. So I think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this was already happening when I was president of the World Bank, but it's happening so much more quickly. And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re so similar that it's haunting. If you are a supporter of one political party, your activity on YouTube or on any of the other social media is deeply determined by what you click on next. And so the reality is that the segmen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supporters of President Trump and those who are not supporters of President Trump actually are receiving very different kinds of information. It's fundamentally different. And so one of the famous comments that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made was they said, well, we have alternative facts. And so we're living in an age of alternative facts. And so while the divisions are already there, we've never had a tool so powerful, AI, the algorithms that drive it, where people's sense of reality is just fundamentally different. Right? Now, in the midst of all that, the thing that worries me most is that in so many parts of the world, it seemed like a nativistic approach, meaning only the original people from this country should have rights. That's a movement that you're seeing in so many places, and it's both extremely worrisome and also continually driven forward by the algorithms that determine what we see. And so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the divisions have grown, and I think there's also no question that AI and the algorithms are driving it even further apart. 네, AI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 분열의 시대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또 사회적 단절과 불평등 그리고 고립의 문제를 인문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위기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보시는 지금 인류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불균형은 무엇입니까? Well, so let me just start by talking about a few of the imbalances in different places. So one, for example, in an age where our achievements in medical technology have been just so extraordinary, there are still many billions of people in the world who don't have access to the most basic healthcare services. And I've spent most of my adult life trying to remedy that inequality in access to basic care, but it still exists. And right now, because of the many crises that we're facing, we see a retreat from the kind of support that the countries like the US, Europe, and others have been providing to the poorest countries. I was part of the movement that really increased those resources, and I think that was a time of great hope in the world, whe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decided that he was going to treat people living in Africa with HIV. It was one of the great sort of moral leaps forward that I think we experienced
And we thought that that would continue. We thought that now, humanity is on a different and better footing becaus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nservative Party has decided that he's going to treat millions of people in Africa who have HIV. It was a wonderful time, and we thought we would continue to progress, but we haven't. So that's one kind of division. But also,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very useful but also disturbing studies about how social media has separated people. Right? And so the author Jonathan Haidt, in his now very famous book called The Anxious Generation, has described that ways in which the introduction of social media leads to an immediate increase i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young people. Right? And so we're seeing so many interactions that are happening online as opposed to in person. And so the estrangement of human beings who speak the same language, who live in the same country, from each other is really another kind of division and inequality and sort of unhinging of human relationships that I think is really, really dangerous. And so the part of the book about social media leading to more anxiety and depression is often quoted. But the other part of his argument was that children are so protected now by the so-called helicopter parents that they don't have the same kind of interaction that they had before. They don't go to the park and get in fights and get in arguments. The human-to-human interaction has in some ways been cut off. So there's inequality and division globally among poor people and wealthy people, but there's also inequality and division now, even among people living in the same town with sharing the same culture and language. And so those are both extremely worrisome to me. 네, 다음으로 전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인문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 나 그러면 우선 우리 몸을 두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 몸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제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아니, 이제 몸이 소중한데, 제가 이제 마음의 균형이라는 말을, 저도 그런 말 했었나 다 잊어버렸지만 아마 분명히 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이라는 건 뭘까? 나는 우선 내 몸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그러면 마음이 균형을 잡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몸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살면서 몸은 멀쩡한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거 내 몸이 살아도 되나 마나, 이거 내 몸이 도대체 뭐 하는가 이러기 시작하면 그런 것을 마음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말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균형이라는 건 몸이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기창 안동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가까이에서 만나시는 입장이십니다. 안동이 인문도시로서 시민의 관계와 공동체 회복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단절 때문일 텐데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그런 변화와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경제나 돈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질 만능주의가 된 상태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문가치,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하는 데는 정말로 인색해왔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도 좀 등한시해 왔지 않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사의 중심축이 경제나 돈을 생각하는 서양에서 사랑과 인문을 중시하는 동양으로 서서히 이전하고 있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 안동이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공감과 배려가 돼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배려하는 정신이 있는데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휴대폰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대폰하고 대화하지 친구하고 대화하거나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부모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휴대폰으로 카톡 그냥 아주 간단한 메시지 보내 끝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동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앞에 돌이 하나 있어요. 이 돌을 놓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도약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 또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또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서 좀 화가 나고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새로운 버스가 올 거야. 이런 희망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동 시민들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실천운동,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안동시장님답게 철학적이시네요. 가장 친한 친구 휴대폰이다. 이거는 제 얘기 같고요. 그 긍정적 사고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부터 좌담의 2차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문 가치가 우리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총재님께서는요, 한 사회의 발전은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 왔느냐로 판단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강조하신 공감과 연결의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So I had the great good fortune of being able to do a PhD in anthropology, and as part of my experience of doing the PhD, I had to teach an introductory anthropology class. And I'll never forget, in that introductory anthropology class, we were asking some very fundamental questions. How is it that human beings survived in the age of saber-toothed tigers and mammoths and all of these incredible threats? The animals of that time were much larger and more ferocious. How did we survive? And there is very compelling scientific evidence that that compassion, that community, that working together was the key. I mean, the greatest advantage of human beings is that they had much better brains, but they also were able to work together much more effectively. And so I remember describing to my students the finding the fossil, the bones of very old human communities, and even thousands of years ago, when there was really very little technology anywhere, you saw the bones of 60-year-old men and women who clearly had a lifelong either a limb that didn't work or some kind of handicap, but they survived until 60 years. So they had the handicap when they were young, and they lived to 60. So these people were essentially carrying these peopl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so that ability to have compassion in such a difficult age is what I taught anyway. Whether it's accurate or not, I taught and I believed that the arts of compassion, the art of human connectivity, is really what sets us apart. Now I am maybe a naive believer in progress, and that human beings can continue to make progress. And I think we have made progress. There was a time when it was felt that it was okay to enslave others. There was a time when it was okay, for women to have absolutely no voice and could not vote. There were times that, as we look back, we think, oh my gosh, how primitive that was. And so I'm a believer in progress, but I have to say I'm extremely worried about where we are right now. There is a celebration of selfishness,
a celebration of self-interest, a celebration even of vengeance against those who've wronged you. That is just very concerning on a basic human level, and I think it goes against what we used to teach in these basic anthropology classes. You know, I've been in so many places. I've been in some of the poorest communities in the world, and each time I go there, I find at least one or another story where people who have nothing give the last morsel of food to someone who's hungrier. I've seen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I still believe in it, but I think we now have to intervene to figure out how to get us back on track. 네, 공감의 미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전원 교수님께서는요, 자기 감정을 아는 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과 자기 이해가 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문적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갓난아이나 늙은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게 감정이죠. 그래서 저 교수님도 그 감정을 저희들에게 그거 함부로 넘기지 말고 잘 좀 들여다보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감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바로 그때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우는 얼굴을 보면서 우는 당사자가 뭔가 우려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인류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개내지만의 사회만도 못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인데, 지금 저한테 참 꼭 집어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해야 됩니까? 특히 지금 현재 문명의 발전 때문에 지구가 날이 갈수록 아주 좁은 땅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움직이니까. 물론 서울서 안동 내려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별로 멀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이 지구가 적게 느껴진다고 할 때는 이제는 뭐 한국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그 별로 가르던 일이 예전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가지고, 제가 10년 전에는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우리나라 전철을 타보니까 그 전철에서 계속 나오는 그 게시판이 우리말만이 아니더라고요. 일본말도 나오고 뭐 모르는 말도 나오고. 그 왜 그러냐? 다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전철을 타는 분들은 다 우리 사람들이니까 그 돈을 들여서 열심히 모든 그 알아야 될 사항을 그 다른 나라 말로 해요. 10년 전에는 못 보던 현상입니다. 이게 참 그 중요한 발전인데, 지금 물어봐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고안해서 실질적으로 전철 속에 장착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신 분일까? 저는 그걸 최 교수님께서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네. 누가 참 타는데 뭐라고 막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나는 못 알아들을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돌보느라고. 그래서 참 제가 10년 후에 돌아와서 본 우리나라의 엄청난 발전사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희범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의 한복판에서 경제관료와 기업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술과 성장 중심의 시대에서 인문적 리더십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경험에서 느끼신 점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1972년에 상공부에서 사무관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부터는 제가 입안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71년도 우리가 64년도 우리 수출이 1억 불을 좀 막 간 넘었고요.
71년도 우리 수출이 10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71년도 수출 10억 불을 넘고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는 관공서에도 학교에도 모든 그런 유토피아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100억 불 수출하고 1000불 소득이 되면 아주 유토피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소득이 100불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은 지금 7천억 불이 넘었었고요. 소득은 4만 불에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불 소득에 비하면 한 40배 이상 늘었고, 수출도 100억 불 수출에 비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70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유토피아에 와 있느냐에 대해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퍼스널 컴퓨터에서 요즘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한번 보여주자라고 그래가지고 로봇, 드론, 뭐 AI, 5G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선보여 줬습니다. 기술 면에서 또 소득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빠른 기술 성장을 해왔고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행복도 그만큼 올라갔겠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선시대 우리 두루마기 있던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테레비가 없던 때하고 흑백 테레비를 보던 시대하고 칼라 테레비를 방방마다 놓고 보는 시대에 행복이 그만큼 높아졌느냐. 오히려 아이솔레이션이 늘어났지 대화는 줄어들고 아까 공기창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이 내 친구가 될 정도로 단절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단절의 시대 이를 다시금 연결시키는 사회, 행복의 시대로 연결하기 위한 팩터가 우리가 인문가치로 봤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퇴계의 고향입니다. 퇴계 선생께서 이미 500년 전에 이 인문가치를 주장을 했고 소원 선인다를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인도의 타골이라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을 얘기했습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인문가치라는 기둥으로서 다시금 그 정신세계를 기술 발전과 매치하는 인문가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런 취지로 우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동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도 하고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인문가치의 수도로서 정신문화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인문가치를 좀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취지고 이런 활동입니다. 네, 직접 몸으로 겪으신 발전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죠.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권기창 안동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문도시 안동이 추구하는 균형의 조화의 가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정체성을 잇는 인문정신문화가 어떻게 정책과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동이 추구하는 인문도시는 차별과 경계가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진영의 갈등, 보수냐 진보냐 서로 헐뜯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국민들은 정치를 보면 모두가 실망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국토 인구의 절반인 인구가 모여 있어요.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지방은 소멸돼 가고 있어요. 이 지방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해요. 그럼 지방에 오면 또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 교육의 갈등.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서울 대치동에서 용이 나는 시대입니다. 개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이 날 수가 없네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갈등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고, 즉 정치, 경제, 교육,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기본이 인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인문 가치는 모두 더해셔야 되는데 양적인 성장에만 모두 포인트를 맞추고 그 성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급부상하고 삶은 좀 편해지는데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안동시는 그 중심에 서서 안동 시민만이라도 일단 행복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안동시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10명 중에 9명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현상인 거죠. 비록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 삶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면 이것은 삶이 아니거든요. 돈 많은 집에는 대부분은 가족 간에 불화가 많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시대예요. 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동은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러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 10명 중에 9명이 행복하면 정말 많이 행복한 것 같은데요. 네, 부럽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3차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총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그 세계은행 총재 시절에 많은 나라가 한국의 기적을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적 유명하죠. 이제 한국이 세계에 전해야 할 두 번째 기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질문 여쭙습니다. Very early in my time as president of the World Bank, I visited Ethiopia, and Prime Minister Meles, the very famous Prime Minister Meles, who was also a medical doctor, when I went to see him, the first thing he asked me was, "Tell me what you know about Semaul Undong." And you know, I had done my PhD, my anthropology work in Korea, and so of course I'd studied Semaul Undong. And what he told me was that he had given all of his cabinet ministers books about Korea. They all knew about Semaul Undong. They all knew about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what he told me was, we look around at countries that have gone from being poor to being wealthy. We can't, you know, we're watching China, but China's so big. But the country we think we can follow is Korea. And I heard that repeated everywhere, especially in Africa. But now, the entire world is looking at Korea for another reason. Korea is the first country ever in history to go from being a pure aid recipient to being an aid donor. It's the first country that did that. But the entire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Korea took only 2.5 generations. In Europe, in the United States, it was 7 generations to go from rural agrarian to fully industrialized. And so the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Daron Acemoglu has said that there may be something about countries that go so quickly from rural agrarian to industrialized that puts them in danger once they achieve it. And so what's happening in Korea right now is on everyone's mind, because they're wondering, is that what happens to these cultures that go from poor to rich very quickly? So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Highest suicide rate. Everyone knows this, and I just want to list them because I think this is what I hope the second revolution will be. Highest suicide rate. The highest elderly poverty rate in the OECD. More than 40% of Koreans over 65 are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 The lowest birth in 2023, the lowest birth rate ever recorded in human history for a nation state. The only country in a Pew Charitable Trust survey, when they asked people in various countries,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you? In every other country, it was family first, usually, and then work, and then quality of life. Korea was the only country that said material succes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And so there is something going on here, and I don't understand it. And of course, Korean people understand it very well. But the second revolution has to be, how do we get past these things? How do we reduce the suicide rate? How do we make people feel that, reduce the feeling that people have that they should go through suicide because there's no other solution? What will it take to have men and women, but especially women, feeling comfortable
once again, feeling excited about having children.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but I'm part of a group that's now looking all over the world at how other societies have faced that problem and brought good conclusions to it. And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look around the world and so who has reduced their suicide rate, who has increased their fertility rate, and just offer it up to the Korean people as good things to think about. You know, maybe it will work here, maybe it won't. But if Korea is able to have this second miracle, right, I think it will be a hugely hopeful thing for all of humanity, because it's not just Korea. So many other countries, China's going through this, even India, the birth rate is going down. There's so many countries that are going through this. And I think the fundamental question is, once we get to being fully industrialized, what are the arts of living? What are the arts of compassion? What are the arts of community that will sustain countries going into the future? 네,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적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도 있었습니다. 2차 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살률 폭증 그리고 출산율 감소와 같은 오늘날의 폐해를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수님께서는 퇴계 이황이나 원효, 리퀘르 등 다양한 사상가의 가르침을 접해오셨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이들로부터 어떤 철학적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우리 인류 지성사에서 드물게 보는 중요한 점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사람을 우리가 알고 사람을 돌본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정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면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원효대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멀리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다가 재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 무슨 우물물 같은 것이 고여있길래 마셨는데, 그래서 고이 잠을 들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거기 해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내가 멀리 갈 게 뭐가 있나, 고향 땅에서 공부하자. 그래서 고향에서 불교의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 뭐냐 아닙니까? 폴 위케는 여러 가지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하면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분이 사시면서 가장 괴로운 대목이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에비노스를 어떻게 했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과 만나면 나누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때 두 가지를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역시 내일은 내 책임이로구나. 아들은 자기가 아비면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자기를 자기가 돌보느라고 자살을 저질렀구나. 그러면 나 아비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들, 자살한 아들 때문에 하던 일 다 손에 놓고 헤맬 게 아니라, 나는 그 경험을 겪은 아버지로서 그런 일이 다른 가정에는 생기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길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소중한 질문을 하셨는데, 미래라는 것이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분명히 다를 것 같지만, 우리가 왜 쾌쾌 묵은 부처님을 읽고 뭐 쾌쾌 뭐 옛날 공자 읽고 그러고 있느냐. 아무리 앞으로 100년 미래, 1000년 미래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사람의 기둥과 뿌리가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루는 분들인데, 그런 대목에서는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렇고 지구의 미래도 그렇고 안동의 미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렇고 나를 돌보시는데 주력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보실 때에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서 내 감정의 소리를 들으셔야지. 이거 내가 왜 이래 쓰잘데없이 감정에 흔들려 이러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에 주력하라. 내 감정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말, 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희범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는 경제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국가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인문 가치의 눈으로 새롭게 보고 계신데요. 현대인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 총재가 봉직하셨던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196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발표한 레포트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데피니티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같은 무렵에 런던 타임스에서는 한국에서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하고 피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표만을 했습니다. 같은 무렵에 일본 정부의 보고서도 한국에서는 군비의 확장, 정치의 졸렬, 재정의 문제 등등 해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고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것도 14번째로 많이 주는 가장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올라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행복도 그만큼 올라갔느냐, 사회 질서도 그만큼 발달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유엔이 매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143개국을 대상으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52번째입니다. GDP가 12위, 3위에 비해서 행복 지수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고소고발은 1년에 40만 건이 넘어서 일본하고 비교하면 인구비로 따지면 한 100배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극화, 인구 소멸, 이런 등등 또 등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덕이 좀 소멸돼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간 만큼 지역화, 양극화, 지역 소멸도 물론 올려야 되지만은 인간의 본성인 인문가치도 그만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문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도 행정고시, 고등고시를 볼 때 역사를 봤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요즘 역사가 시험에 없어지니까 역사 공부를 안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국민, 역사를 모르는 학생, 또 도덕의 가치가 그만큼 무시가 됩니다. 고시에 입학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 역사를 잘 모르는 사회, 인문가치가 무너지는 사회, 개인 중심의 사회,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무너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고 또 무슨 고소고발도 줄여야 되고 또 인문가치도 높여야 되고 결국 그런 정신 세계를 물질 세계의 발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높여보고자 하는 것이 인문가치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부탄 같은 나라는요 1인당 소득이 한 4,000불 정도가 돼서 우리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행복지수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소득은 낮은데 행복지수 높을까요? 거기는 왕국인데 왕이 길거리에 쓰레기 주스로 다니는 사람 보면 임금이 쓰레기 주스로 다닌답니다. 물론 임금도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그 사회에 우리도 저는 이제 늘 그런 주장을 요지합니다. 요즘 이제 경제관료를 커왔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해야 할 덕목은 GNP가 아니고 GNH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말에 어떻게 보내고 국민들이 서로 소통을 어떻게 하고 국민들이 인문가치를 어떻게 좀 높이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덕목이다.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안동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있고 내일 한번 보시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실 겁니다. 그 정도로 범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자랑입니다. 우리 안동이 정신문화 수도가 왜 정신문화 수도가 이름만 정신문화 수도가 아니고 정신문화 수도로 스스로 자청하면서 이걸 하려는지 내일 행사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 권기창 안동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할 사회적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가 더 잘 산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아진다. 그러면 더 잘 살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해야 되겠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같이 함께 갈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사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이 어떤 이야기 하느냐. 경로당에도 보면 소소하게 갈등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갈등을 없애려면 혼자 나오시면 된다. 근데 혼자서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실천이 된다. 또 최근 안동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50대 가장이 내사 판정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정말 젊은 시기에도 살아계실 때도 정말 이웃을 봉사 많이 했는데 이분이 장기를 4명에게 줬어요. 4명의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이 가족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그 장기를 가지고 4명의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는 데서 너무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이와 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내 자신이 만족해야 된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에 만족하면 되는데 항상 상대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상대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불행하죠. 왜? 항상 내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높은 사람보다는 내보다가 낮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동시는 균형과 조화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과 함께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문 가치와 미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한 분씩 현대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범 이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 총재님, 또 우리 전흥 교수님, 공기창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가 인문가치 포럼의 12회째가 됩니다. 벌써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이 분열, 좌절 이런 시대에 인문가치를 찾자, 퇴계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본주의를 찾아가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변했느냐, 세계가 변했느냐, 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에 비해서 세계는, 더구나 우리는 아까 권기석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히 지도층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양극화는 과연 해소돼 가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서로 남을 배려해야 되고 자기중심에서 서로 공동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이 포럼을 하고 공동선언도 발표를 합니다마는 이 공동선언을 넘어서 공동행동으로 하는 진짜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우리가 세계의 경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 지도자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김용 총재님, 우리 전흥 교수님 멀리서 일부러 시간을 내오셨는데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정신을 김용 총재님이야말로 세계적 인물이시니까 한국이 또 안동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좀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기창 안동시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경과 영토의 범위 안에서 국정 철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러나 인문 가치는 국경도 없고 영토가 없습니다. 세계 인류 누구나 행복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지도자부터 인문 가치를 실천해야만 그 실천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타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그 중에 있어서 저부터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의 인문 가치가 작게는 대한민국, 더 크게는 세계의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멀리서 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전원 교수님께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여 전에 안동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이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이 노력이 저는 그 노력의 결과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일, 큰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장님도 여기 같이 앉아 계시지만 그 시장님께서 우리들과 오늘 나누어 주신 말씀이 사실은 회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사실은 그 변화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갑자기 한국 사람 아닌 다른 무엇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국 사람의 알맹이가 뭔지를 되찾아가는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이거 신문사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회견 시간도 이런 사실을 될수록 구독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노력이 참 소중한 노력이신데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용 총재님의 마무리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great honor to be on the panel with these gentlemen leaders, and I think I'll just end by thanking the people on the panel individually. So, my Han Samchun, I think what he provided me from a very, very young age was a grounding in thinking about the world, but thinking about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all the greatest thinkers. How does my work and my thinking fit? And it was absolutely fundamental for my growth. So I'm like to thank my Wazamchun for all that he's done for me for so many years. And Chairman Lee, it's now that I've been in the economic world, the world that you that you occupied for so long, to have someone like you who understands the economy talking to us about moving toward gross national happiness, I think this is a great gift for the Korean people. This is exactly the conversation we need to have. The desire for material wealth, the incredibly high rates of plastic surgery in Korea. To me, it's an indication of us trying to find happiness in things that really can't provide happiness, and for you to lead us all in thinking about, what do we need to do to become a society like Bhutan? Can we talk about gross national happiness? I think it's a great gift to all of us. Thank you. And to Mayor Kwon, I understood something fundamental today, which is that the second miracle of Korea starts from city to city. And you are now so clearly, articulately telling us how you are trying to move us away from the isolation, the war between the sexes, the war between political factions, and trying to build a city based that has happiness as its top goal. I learned something profound today, that it's going to start with each individual city and with each individual leader, and I thank you for doing that. So
every time I come to Korea, I come away with both enormous hope for what can happen and profound worry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here today. But after today's session, I find myself much more hopeful than I was, an hour ago before walking into this room, and I thank you for that. 네, 지금까지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좌담에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